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오늘은 다들 졸지 마시고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누군가 졸았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텐션 올려야 됩니다. 네. 네, 졸지 않기로 화이팅! 텐션 넘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일부에서 희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윤석열이 곧 다시 감옥을 갈 것 같은 분위기라고요? 네. 강경훈 기자?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가지 싶습니다. 아, 진짜요? 그 조은석 특검팀이 어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네. 그 혐의가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집행을 방해한 혐의. 경호처가 이제 막아서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것과 이제 뷰화폰 증거 삭제를 지시한 혐의. 네, 두 개입니다. 뭐 다른 것도 더 있는데 일단은 영장에는 이 두 개를 적시한 것 같습니다. 특검팀이 경찰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고 윤희. 그쵸.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데 따라 이제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사실 이 인간이 사실 지금 이 인간. 아니 그래서 이 인간 아닌가? 어쨌든 인간은 맞죠. 이 생물체가 계속해서 텐션 좋습니다. 생물체. 아니 그 자유롭게 회고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납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네. 많은 시민들이 그랬지만.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이 이 당연한 걸 어떻게든 이제 깨부수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네.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상식을 뛰어넘게. 근데 이번에 뭐 물론 우리 상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처사지만 윤석열이 과연 이걸 순순히 응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요. 현재로서는 이 절차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하면 들어가는 거죠. 집에. 큰 집이라고 하죠 보통. 집은 맞지. 큰 집에. 그리고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인 건데. 그 윤씨 측 법률 대리인단이 오전에 입장을 냈어요. 특검팀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 통보도 안 했다. 그렇게 통보도 안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했고요.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의견서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니까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희망 회로를. 네. 근데 이 주장이 우리 입장에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좀 성립이 되나요? 아니 뭐 논리적으로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특검법상으로도 경찰이 수사하던 내용은 그 특검 수사 범위에 다 있죠. 네, 있고 경찰이 특검의 사건을 인계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특검 수사로 이어진다는 그런 그렇군요. 것이고요. 특검은 또 경찰이 앞선 세 차례 소환 통보한 것이랑 그리고 윤 씨가 다 여기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다 소급해서 이제 직접 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윤의 출석 거부 의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경찰이 어쨌건 3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냥 안 나갔던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특검한테 왜 안 불렀냐? 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뭐 부르면 갈 생각이었나? 그것도 약간 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그 윤 씨 측의 입장은 특검이 한 번도 안 부르고 체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특검이 출석하라고 했으면 가려고 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건데 앞에 경찰 그 소환 요청이 다 불응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경찰이 제기한 것은 경찰의 수사는 이제 불법적이다. 그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했던 거고 특검하고 경찰은 다르기 때문에 특검의 소환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요? 부르면 안 가겠지만 특검이 부르면 갈 생각이었는데 특검이 부르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얘기는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란 뜻이 되죠. 경찰은 아예, 뭐 예. 너희들은 나를 부를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거라 검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약간 검사 출신이니까 약간 경찰을 자기 아래로 보는 이런 마인드인가요? 감히 나를 어떻게 부르냐 뭐 이런. 니까 것들이 나를 감히. 근데 그것도 그런 사실 건가? 말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 경찰 수사랑 특검 수사랑 같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가 같은 거예요. 이게 수사 경찰 행위 자체가. 자체가 이제 경찰에서 특검으로 인계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 따로 특검 따로 이렇게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마치 그럼 경찰은 내가 인정 안 하지만 특검은 그래도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그저께 재판에서는 뭐 윤석열이 특검 자체에 또 문제를 뭐 제기했다면서요? 네, 그냥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23일 재판이었거든요. 네. 그때 윤 씨 측에서 그 특검이 내란 재판을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하는 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된 거랑 특검이 임명된 것 자체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특검법 보면 수사 대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수사 범위가. 바로 넣어. 바로 넣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과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특검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네.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뭐 어쩌자는 거예요? 특검은 안 돼. 아예 정당성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특검이 소환하면 가려고 그랬는데 왜 소환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자기 말을 그냥 그쵸. 모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논리 모순입니다. 이제 방금 그 얘기했듯이 소환 특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기관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소환하면 가려고 했다 이 자체가 이제 배치되는 거죠. 예. 아마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이제 이 부분까지 인지를 한다면은 뭐 요게 아마 이제 이 논리는 손쉽게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는 재판부가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요? 지금 법원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농락하는 들어도 알 수 있는데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규현 판사가 했던 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법부의 귀책 같은 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국민들 앞에 약간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거를 또 여기서 놀리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을 부를 땐 안 갔지만 특검 부를 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체포영장 내리면 안 돼요. 얘는 도대체 너네 저번 재판에서 특검 또 안 된다며 이런 걸 재판부가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게, 네. 그러니까 소환 통보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직위원이 했던 그런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게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 꼼수를 썼던 것처럼 예. 소환 통보 주체가 달라졌으니까 이거 다시 해야 돼라는 주장이 혹시 먹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근데 전례들이 다 또 명확히 쌓여 있는 거라서 직위원이 이게 내세웠던 논리 자체는 좀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례적인 논이 그러니까.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뭐 그동안 했던 특검 사건들 다 이런 형식이었어요. 이제 기존 수사기관 내에서 하고 있었고 인계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수사 자체가 기관이 다 완전히 분리된다. 완전히 새로 수사해야 하는데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뉴스가 오랫동안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또 이런 뉴스가 들리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법에서 막 하는 이런 헛소리가. 저도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김용현, 윤석열 체포 이거를 지금 몇 번 지금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아니 얘들 왜 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이거는 이제 또 왜 아직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답답해지네 또 갑자기 이거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죠? 아니 근데 체포영장 지금 어제 청구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언제 대체 발부되는? 언제 잡아가요? 대체?
딱 언제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특히 이제 중요 사건이기도 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그 중요 인물의 인신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뭐 통상적인 절차처럼 이렇게 하진 않을 수 있겠다. 좀 왜?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다. 왜 빨리 좀 고민하는 척. 고민하는 척? 이거 뭘 고민을 해? 네. 아니 증거인멸에 지금 도주 우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갖고. 뭐 발부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뭐 쓰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쓸 이유도 없어요. 별로 쓸 필요도 없고 이게 구속영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각한다고 이게 뭐 안 좋은 비관론이지만은 기각한다고 하면은 그 기각 사유를 네.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논리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죠. 근데 아마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약간 딜레이 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보통은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절차 같은 게 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는 판사들마다 그 법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영장 판사 해봤던 분 얘기를 들은 걸 좀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보통 일과 시간을 법원 기준으로 한 5시 정도로 봐요. 5시, 6시. 예를 들면 6시라고 한다면은 그 일과 시간에 영장 업무를 하는 네. 영장 전담 판사들이 5시 정도까지는 이제 접수된 영장들, 이제 일과 시간에 접수된 영장들을 보통 서너 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쭉 처리합니다. 진짜 디테일하다. 하나씩 그냥. 5시에 이렇게 보통 그 담당 법원 공무원한테 내려보내요.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수사기관에. 근데 5시 이후에 접수된 거는 이제 야간에 영장을 처리하는 당직 판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야근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그치.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이제 야간에 한 8시부터 한 10시, 뭐 11시 정도까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새벽까지 밤을 새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주간이든 야간이든 영장을 건건히 처리하는데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진 않아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좀 보는 자료도 많고 하는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런 거는 보고 찍고 이런 거 제목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청구서 자체가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도 뭐 보고 찍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사람만 달라진 거죠. 이제 그렇게 근데 어제 윤 씨 영장이 5시 50분. 거의 퇴근 시간. 오후 5시 50분에 청구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아마 그 야간 당직자가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일과 시간이 그 야간에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이제 일과 시간에 이제 그 근무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아마 5시에 내려까지 처리하는 그 영장 안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러면 그 결과는 6시 정도에 이제 법원 직원 실무 처리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판사가 결정한 것들 다 내려받는 그 공무원들이 수사기 도장 찍고 뭐 사건 번호, 일련 번호, 사건 번호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들에 보내거든요. 그 시점에 아마 결과가 알려지지 않을까. 뭐 이게 또 하루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딜레이 되면 괜히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 테크트리를 고려하면은 아마 오늘 6시 전후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방송 나갈 때 7시잖아요. 그죠. 뭐 그때까지 안 들린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이상한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네. 고려할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신문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네, 구속영장이랑 달라서 그 판사가 피의자 불러서 신문하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보통은 당사자가 모르게 집행되는 게 그치. 수사의 미행성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특검이 밝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범인 이제 윤 씨가 의견서를 내고 이런 과정 자체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구속영장도 아닌데. 그쵸, 네. 그렇구나. 그런데 뭐 이게 중요 사건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윤 씨는 지금 출국 금지로 어디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출국 금지. 근데 아니 그쵸. 출국 금지가 원래 아니었어요? 이번에 된 거야? 원래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이번에 알려진 게 이번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난번에 그 1차 체포영장 나왔을 땐 좀 어땠어요? 그때도 시간이 좀 네. 그때는 발부까지 33시간 걸렸어요. 오. 청구하고 발부되기까지. 그것도 일반 사건에 대해서 비해서 하루 이상 늦어진 거거든요. 그때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뭐 사안이다 보니 그렇긴 한다마는 어쨌건 한번 체포를 그때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단축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고, 근데 특검이 이제 멋있는 말로 이제 입장을 세웠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제 법불악위라는 네.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법은 신분이 이제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이면 다냐라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전직 대통령이면 다냐. 우리는 끌려다닐 생각이 없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그냥 진행할 거다.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 재판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특검이 이제 정치전을 한 것이고 그 얘기는 사법부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단호해야 된다. 사법부도 이제 좀 단호해지자. 이런 표현이기도 해서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사법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부도 응답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법부러기가 익숙한데 누가 얘기했던 말 아닌가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한비자에 어, 나온. 그렇군요. 아무튼 뭐 윤석열은 또 그렇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네. 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그 구속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 자체도 꽤 길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가 기소 건이기도 하고 그 기존 혐의 이외에 또 혐의가 소명되는지 체포영장이랑 또 달라서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용현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간이 좀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거의 네. 일주일 됐죠. 그 원래는 23일에 구속신문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저께 그것도 꽤 넉넉하게 잡은 거긴 했어요. 주말 포함하더라도 금요일이랑 그 다음날 주말 지나서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지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김용현이 구속신문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바꿔달라. 이걸 오.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 재판부가 배당하고 뭐 이런 절차, 뭐 배당 절차 이런 걸 거치면서 이틀 더 밀린 것 같고요. 지금 25일로 잡힌 게. 그래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기피 신청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구속신문을 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우선적으로 일단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아, 뭐라고 했나요? 기피 신청? 그게 이제 사유가 충분할 때는 신문을 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간이 기각이라고 하는데 김용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일 자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다른 재판부가 하고 있는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재판부가 지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먼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김용현이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때 뭐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때문에 한다. 그 특검이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를 엄청 빨리 했거든요. 이게 수사 그 특검팀이 꾸려진 지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준비 기간으로 본 거죠. 김용현 측은. 아하. 예. 왜냐면 준비 기간이 특검법에는 20일 이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20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너네는 지금 수사 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수사 기록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추가 기소를 한 거는 불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추가 기소를 법원이 받아줘가지고 신문기를 잡았으니까 재판부 너네도 불법에 동조했다. 이게 불법 특검의 불법 재판부다. 이런 논리로 기피 신청한 겁니다.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묻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는 이게 개 쌉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정화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김용현은 그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일 이내로 준비 네. 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는 20일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20일을 다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특검팀 구성하고 뭐 이제 특검보 임명하고 파견 검사들 이제 파견 절차 밟고 또 수사관 공무원들 구성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물리적인 준비 이 상한선을 둔 겁니다. 한 그래서, 네.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한 20일까지는 다 해라. 뭐 그쵸.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다 해야지 준비가 끝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와중에 수사 개시가 그냥 시작한다. 이 수사 행위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사 기간이 됩니다. 본 수사 기간. 그냥 시작하면 그냥.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라고. 네. 그렇구나. 그리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구속신문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구속신문 절차가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척 사유가 이제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기피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그때로만 국한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재판부가 진짜 구성 자체가 위법하게 됐다거나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재판부 중에 검사랑 뭐 가족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쵸. 뭐 이해관계자나 네, 이해관계자. 특별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그 기피 신청을 보통 하죠. 네. 특히 법조계는 이제 그런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선후배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뭐 누구 부부 관계 뭐 이런 걸로 보통 걸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 사건에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좀 관계가 있었기 있는 때문에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기각되긴 하지만 그 다퉈볼 만한 상황들도 보통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예를 들면 나경원 오늘은 안 나온다 했다. 네. 최다 거의- 출연자야. 거의 나경원 무쇠가 됐었어.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가 남편이다.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안 바로 그건 뭐 보통 그냥 그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바로 배척하긴 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배당이 돼 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판사들이 자기가 스스로 기피하죠 또 보통. 예, 그분들은 이제 기피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네,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들, 이거 아주 극단적 상황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걸 확장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 뭐 변호사 시절에 뭐 어디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라든가 아니 그 회사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판사인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해본 적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서 이제 자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이 기업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배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재판부의 특이성 이런 게 아니라 너네 이상한 기소를 받아줬더라? 너네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모든 받아주는 모든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가능해지는 거라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기피에 가깝다.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재판부도.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절차를 다 인정해 주기에는 너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 는 거거든요. 너 26일 날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것은 그것을 그 전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그걸 기각한 거죠. 진짜 뻔뻔하다. 아우 정말. 근데 김용현은 윤석열보다 더
이 법꾸라지 면모를 보여요. 어. 그러니까 그 보석 신청했다가 그 과정 있잖아요. 보석을 철회해버리고 판사가 보석을 하겠다고 하고 검사도 찬성했는데 나는 보석 불복하겠다 그러고 지금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줄줄줄 김용현에게서 이제 온갖 이 법의 꼼수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좀 만천하에 이런 얘기하면 인민재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신문 이런 거 좀 이게 공개 안 되나요? 네, 공개가 이거는 돼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랑 다르게 구속 피고인의 신문은 별도 재판부가 배당되거든요. 그래서 기일을 열어서 해요. 그래서 일반 재판처럼 방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도 취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따로 취재를 못 가는 좀 방송 때문에 갈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갔어야지. 네.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현장에 가 있는 이제 법조 기자들을 좀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대요? 뭐 또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이 진짜 이거 나왔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이한 광경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아까 재판부가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간이 기각 결정을. 그 김용현 측에서 법정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래서 재신청을 또 했습니다. 네. 바로 거기에 재판부가 곧바로 간이 기각을 하고요. 이 재판 지연 목적이 다분하다. 그치, 네 목적 뻔하구나 지금. 너 못 받아준다 이거고. 그러니까 또 재신청해요. 또 또 기각하고. 때를 써. 네. 그러니까 오전 신문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했대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 휴정을 했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이 짓을 4번 했다고 합니다. 신청하고 기각하고. 야, 이 정도면 판사가 욕해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 뭐 구속 신문 자체를 들어가 보지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뭐 변호인이든 검사든 보도가 되죠. 그치,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은 한 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네. 이 사람은 안 해줄 사람인가 보다 안 해주는데 네. 끝까지 그럼 아예 퇴정해버리거나 뭐 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약간 거의 판사랑 기싸움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검 검사 아까 특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검 정당성 문제를 하고 있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지금 너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냐 나가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가 뭐 돼? 그리고 뭐 이제 특검 쪽에서도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소설 쓰고 앉아 있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 현장 기자 말로는 이제 거의 법정에 들어누운 수준이다. 최악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이제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지금 2시 반이잖아요. 지금 3시부터 오후 신문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네. 김용현 측에서는 이제 오후에도 또 하겠다. 몇 번째 또 신청하겠다. 몇 번째 못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뭐 이제 한다고 이제 판사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 받아주는 것 같더라 어느 정도는. 그냥 어차피 기각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현장 기자 말은 100번도 할 기세다. 100번까지도 할 기세다. 야,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긴다. 이게 법정에 들어눕는 수준이다. 너무 웃긴 것 같아. 거의 그 있잖아요.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써서 거의 그런 들어눕는 것처럼. 네. 용현이는 법정에 살아. 이 변호사들 정광훈 쪽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진짜 미쳤다. 그래서 이 김용현 영장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 판사는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이건 대본에는 없는 건데 네. 그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는 직위원도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뭐 법조 기자들을 만나고 다닌답니다. 요즘에? 그럴 수 있죠. 점심 약속도 하고 막. 어머. 보통 잘 안 그러거든요. 재판하는 판사들은 공모 판사들이나 이제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법조 기자들 만나가지고
김용현 측 변호인에 대한 욕을 했답니다. 욕을 했다고? 학급 중에서도 학급들이다. 아, 진짜. 그렇군요. 사실 김용현의 그 변호인들은 지난 그 헌재 판결 과정에서 그 회유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불법적 행위인데 이제 증인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마주치게 되니까 그리고 감옥 찾아가고 위증교사죠, 뭐. 예, 위증 교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급 중에 학급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분들은 딱 하나만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늘린다. 그렇죠. 그래서 26일을 우리는 맞이한다. 그래서 풀려난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땡깡을 부려서도 한다. 뭐 이런 건데 판사는 계속 안 할 거지롱. 기각 너 너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가. 가서 기다려. 문은 열리지 않아. 뭐 이걸 할 것 같아요. 언젠간 해야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또 신문 뭐라 그랬대요? 뭐? 법조 기자한테 또 뭐라 그랬답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학급 오브 학급이다. 간부학급이다. 굉장한 뭐, 학급인데. 지기현이 뭐 참 누구한테 뭘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김용현 영장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판사는 일단 6시까지 오후 6시까지는 오후 기일을 끝내겠다. 신문 기일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 오전에 계속 신청하고 기각하고 이 절차가 4번 반복됐고 이제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정광훈 변호사들이 거의 깽판 치는 수준으로 이제 신문 절차에 해방을 놓으면서 이 절차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는 좀 심리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녁 시간대 늦어도 한 8시, 7시, 8시에 전에는 뭐 신문을 끝내고 보통 이제 신문하고 나면은 신문한 내용이랑 그리고 접수된 자료, 서류들 보고 이제 검토하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2개 써놓고 발부, 기각 써놓고 이제 막 보는 거예요. 보통 판사들이 오래 하는 것들은 막 새벽 12시 이후에 나오고 막 이런 영장들이 대부분 다 써놓고 고르는 거예요. 발부할지 기각할지.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판사가 이거 뭐 상관없는 건데 크게 이 사건이랑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그 파기환 송대고문 그 난리쳤던 그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구만. 김용현이가. 지금 계속 100번이라도 그 들어누울 기세라고 하는 게 좀. 참 괜히 불안하네 마지막에 그 얘기에서. 아니 그리고 김용현 외에도 다른 그 군 수뇌부들도 지금 구속기한 만료가 지금 곧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도 김용현처럼 보석 석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한 만료 석방이 돼서 일반 불구속 재판처럼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은 거 배웠네. 네, 이 사람들 공파는 공소유지를 군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팀이 군검찰 측이랑 추가 기소랑 이제 구속 연장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랑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 기소를 해서 조만간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거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또 들어누워. 그거 할 것 같고요. 그 이진우 그 사령관이랑 박한수 계엄사령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속보로 나온 걸 보니까 재판부가 이 2사람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했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군검찰이 이 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건지 아니면 재판부 보석 결정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제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보석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이랑 합의된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는 뭐 이후에 추가 기소를 할 건지 그것까지는 어떤 계획인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기소 하겠죠. 네. 보석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했고
이제 이 사람들 안 나가겠다 하면 안 나옵니다. 김용현처럼. 아, 그래요. 뭐 어떤 이거에 대한 불복 뭐 신청을 하면은 그 저 직전 상황이 유지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또 기소하면 되니까. 들어놓고. 아, 언제까지 이 땡깡들을 봐야 돼, 우리가 진짜. 미치겠네요. 제가 보면 이런 방식의 수는 정말 좀 최악의 수 같긴 해요. 이게 뭐 좀 아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자해. 판사들은 판사대로 자극을 하고 수사기관도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자극을 하고. 그런 방식이기 그냥 시간 때문에. 끌기 말고는 그게 없는 거죠, 목적이. 그쵸. 그러니까 뭐 옛날에야 뭐 그 정말 그 권력의 이제 하수인 같은 사법부 뭐 이런 시절이면 그 고무신 던지고 뭐 이런 깽판이라는 게 깽판이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로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더 받아버려요. 차라리 형을 나한테 더 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목표가 다르잖아요. 이 땡깡을 부리는 건 26일까지만 버티면 돼. 도대체 그런 발상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끝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그게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제가 볼 땐 김용현은 그냥 바본 것 같고 그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1000명 필요하다니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바보라는 얘기죠. 더맨더머. 근데 더맨더머. 더 문제인 거는 이제 변호인들이죠. 저 바보를 어떻게든 뭐 좀 해야 될 텐데 그 이런 방식의 변호를 한다는 건 듣자하니 학급 오브 학급이라고 하셨던 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들어 누워 이거밖에 없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무기를 피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년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한 중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 감옥에서 살아나오기 어렵다. 감옥에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20년 이상이면 이제 감옥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년형은 무조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사형이 거의 확실하고 얘가 2인자니까 이제 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30년이나 뭐 아무리 못해도 20년. 굳이 따지면 그 5.17 쿠데타로 본다면 1.212 쿠데타로 본다면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의 관계니까 이제 2인자니까 못해도 뭐 20년 많으면 30년에서 무기 이런 거라면 그냥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70살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 일단 식단이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일도 하잖아요. 노역도 하니까 더 오래 40년 더 살 수 있으니까. 와, 만기 출소 대박이다. 100살 넘어도 출소. 건강 관리가 저절로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서. 근데 약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라도 더 햇빛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인가? 이분 감옥에 계세요.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그 불구성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더. 그러니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판사가 받아주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아니, 판사를 왜 이렇게 자극하는 거지? 보석으로 일단 나오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면 보석을 받아들이고 특검이 준비 기간을 다 써서 보석하는 며칠 특검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뭐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석 안 받아 이러면서 특검이 야 달려 이랬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변호 실패였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가만 안 있죠.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뭐 사법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애매하게 언급했는데요. 그 방금 온 걸 보니까 그 원래는 이렇답니다. 구속 취소나 석방이 되면은 그때 관할하던 그 수사기관이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번에 특검은 이관됐으니까 이관되면은 이관된 기관이 새롭게 판단해서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출국 금지는 계속 유지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김건희는 출국 금지 안 돼 있어요? 병원에 계시니까요. 지금 뭐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네. 아프시다는. 그러니까 병원에 있고 그리고 출국 시도를 하면 바로 출입국 심사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요하겠죠. 이게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아, 튈까봐. 그 튄다 한들 못 잡고 보겠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출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이 김건희다. 바로 이제 미랑 방법밖에 없는데. 미랑. 미랑 진짜 웃기네요. 네. 그 미랑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여기서 이제 미랑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두 나라 정도인데. 북한. 그렇죠. 그러면 그 북한에서는 그거 얼마나 좋은 대화의 기회야. 범죄자 인도하겠다 이러면서 판문점에서 만나자. 야. 남북 관계가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게 원래 북에서도 그 좀 중재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요. 바로 넘겨요. 네, 많이 건너오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괜찮네. 김건희의 마지막 놀인데. 권해드립니다. 우리 방송 재밌어지네. 미랑 원하는 이런 거 안 하는 방송인데. 네. 좀 재밌습니다. 볼만해. 네, 아무튼 오늘 1부 조금 일찍 끝냈나요, 우리가? 네.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부 잠시 후에 쉬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꿀꿀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민철 기자의 재미있는 경제뉴스 시간. 오늘 유가 얘기해 주신다던데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으로 인한 요 영향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늘 이건 재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쵸. 사실 내용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걱정이 좀 되는데요. 유익하면 재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다 해리마.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듣도록 할게요. 1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요게 한 달 유가 차트입니다.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 두바이유,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가격이에요. 어이구. 5월까지만 해도 60달러, 61달러 선이었는데요. 왼쪽 끝에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6월 중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미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상승폭이 좀 가파른데 71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젠지 엊그젠지 휴전 선언을 한 다음에 69달러로 이제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뭐 이게 비싸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부담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페이지 띄워주시면요. 이게 간단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10달러 정도 올랐을 때 최근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계산해보면 3억 달러. 부담이 10달러 늘어나면 3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4천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이구. 한국이 이제 한 달에 수입하는 원유가 8천만 배럴 정도 돼요. 1년에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이거를 하루 기준으로 나누면은 300만 배럴쯤 되고요. 이게 이제 배럴당 60달러일 때 당연히 18억 달러가 될 거고 10달러가 올라서 70달러가 되면은 21억 달러. 그래서 4억 달러, 약 3억 달러. 이런 차이가 나오니까 4천억이면 굉장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게. 하루에. 하루에. 추가 비용이. 근데 지금 바로 이 기름 사면 지금 이게 뭐 오른 게 느껴지나요? 저는 뭐 차 운전을 안 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정이 좀 있는데 요건 이제 원유에 대한 이야기니까 원유가 들어와서 정제돼 가지고 팔리는 건 조금씩 시차도 있고 아하. 좀 다른 문제라. 이건 원유에 대한 얘기만 하면 그 한국에 있는 정유사들이 원유 계약을 맺고 사올 거잖아요. 그 계약이 장기 계약, 중기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그게 이제 요 표인데요. 네네.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공급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가 한 70% 정도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네. 중동에 이제 OSP라 그래가지고 오만이나 두바이유의 공식 가격을 그 뭐 아람코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가격에다가 원유를 실어오는 그 회차, 그 회차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이 있을 거잖아요. 가격 변동이. 네. 이걸 반영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는 아. 구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급등을 했으니까 6월 달에 급등한 가격은 평균으로 조정이 돼서 7월 달에 공식 가격으로 공표가 되고요. 그 7월 달에 산 거를 8월 달에 결제하는 정유사들이 한 그러면 달에 한 아직 번 안 왔네. 그죠? 아직 위험한 순간이 아직 안 온 거군요. 우리에게는. 위험한 순간은 안 왔는데 이게 어. 또 그 정유사들과 소비자들의 불씨는 깊지 않습니까? 이게 유가가 오늘 올랐는데 주유소 가격이 오늘 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선반영. 아, 선반영. 선반영 해버리니까. 보통 기적의 선반영인데 이 경우는 이제 공포의 선반영. 아, 진짜. 예, 뭐 이제 뭐야. 뒤쪽에 이제 제가 정부 역할을 할 때도 좀 말씀을 살짝 드리긴 할 텐데 아무튼 네. 구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적하고 30에서 90일 정도 있다가 결제가 들어가는.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는 게 평균 가격으로 산정이 된다.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4번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그 정유시설, 가스전 이런 데다가 폭탄을 많이 폭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산시설이 많이 손상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이 좀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요 사진이 가스전 모습인데요. 이번에 공격을 받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란 국내 에너지 수급,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수행해야 되는 뭐 이런 에너지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뭐 원유를 수출하는 시설을 타격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만큼의 크기도 아니었고 그만큼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정세가 나타나니까 국제 유가가 반응을 해서 오른 거지 생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란 시설이 파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2019년부터 미국 이란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란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얘기 길게 드렸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유가가 급등하고 우려가 되는 이유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네. 드려보려고 준비를 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뒤에 그 이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 뭐 이런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원유가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 5번 페이지 가시면요. 그 이게 선박 항로 추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 뭐 4개 있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 모습입니다. 이 동그라미 뭐 세모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배예요. 하나 다 배고 이 U자형 위쪽이 이제 이란, 아래쪽이 이제 그 오만이랑 UAE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쭉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요런 선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얇은 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만이랑 이란 사이에 네. 자기 영해를 표시할 거잖아요. 아. 그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이 이제 그 오만과 이란 사이에 있는 곳을 지나서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게 폭이 딱 보시면 제일 좁은 데는 한 38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쪽이나 중간중간 이제 암초들이 많은 쪽을 빼면은 폭이 한 9km,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6km가 이제 뭐 넓어 보이시겠지만 사실 배가 폭이 한 150m 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턴도 해야 되고 도로를 보시면 이제 선이 그어져 있다고 보시면은 오는 배가 있고 가는 배가 있고 중앙 분리대가 있고 그러니까 완충할 수 있는 지역을 빼고 나면 정말 좁은 해역이다. 그래서 이제 요 배들이
한쪽으로 쪼로로 가는 약간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 그러니까 원유가 파이프로도 가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이런 네. 데서는. 그런 걸 빼고 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원유 수송의 30% 정도, 2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 폭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지도의 왼쪽. 이 지도의 왼쪽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중동하면 들어봤던 나라들. 지금 당장 이란하고 오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우디,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쪼로로록 이 밑에 쪽으로 쪼로로록 붙어 있어요. 바닷길은 오른쪽으로 열려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원유를 싣고 요 좁은 해협을 빠져 나와서 그 이란 쭉 보면 이란 국토가 있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가 있잖아요. 요 사이를 쭉 빠져 나와서 이제 큰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나라들이 여기에 굉장히 몰려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나라들이 파이프도 많이 박아놓고 있어요. 직접 나가는 그 넓은 바다 쪽으로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야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는 게 한계가 너무 분명해서 여기서 나오는 원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이프로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도 여기에서 배로 싣고 나가는 게 핵심이라 이제 요 해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겠다 이러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건 이번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유가가 급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6번을 정리를 해놓고 안 하려고 그랬네요. 6번에 가시면 이게 이제 5번에서 그 유조선들 탱커들이라고 불리는 것만 빼놓은 그림입니다. 요 노란 것들은 다 이제 그 유조선들인 거고요. 5페이지에서 보셨던 다른 배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도 있고 다른 뭐 어선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6번이 이제 그 유조선들만 있는 요 배들이 이제 쭉 그 오만 영해를 지나서 공해로 빠졌다가 각각의 나라로 가게 되는. 방금 전에 그 공고민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7번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하셨던 그 아래쪽에 아랍에미리트 혹시 보시나요? 네. 네. 그 쇽 꺾여 있는 그 바다 물길 거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 거고요. 요 안에가 이제 페르시아만 막혀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아래쪽에 있고요. 요 왼쪽에 이제 카타르, 바레인 있고 넓은 지역이 이제 거기가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 쿠웨이트, 그 위에가 그 이라크. 이렇게 돼 있고 요 오른쪽 위에가 다 이란.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주요 항구들을 써놨는데 요 빨간색 표시 있죠. 네네. 요 빨간색 표시들이 뭐 SK나 GS나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데들이 원유 싣는 시설이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서 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갈 데가 호르무즈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참 석유로 비행기를.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난데. 그 스텔스 전폭기 그게 아마 뭐 벙커버스터가 19톤인가요? 톤을 하면 1억 톤을 비행기를 실어놔야 되는데 굉장한 비행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로 여기 이 네 곳, 그러니까 표시한 건 네 곳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긴 한데 어쨌든 주요한 국가 사우디가 한 30% 차지합니다. 수입량으로 오른쪽 위쪽에 그 표 보시면 그리고 쿠웨이트 14, 이라크가 10% 정도, UAE가 8%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뭐 라스 타누라 이게 되게 주요한 항구더라고요. 사우디 위쪽에서부터 표시 세 번째 건데 여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에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되는 구조이다. 8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뭐 봉쇄를 한 해 만에 너네가 봉쇄를 하면 우리가 군을 투입한 해 만에 실제로
어떤 사달이 나니까 막 미국, 영국 해군들이 여기 가서 막 진을 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딱 위는 이란, 밑은 오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 꼭 꺾이는 요 부분에는 다른 나라들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일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꼭지점은 오만이에요. 그리고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이란이고 그 이란이 그 앞에 있는 섬도 이란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오만이 그 뭐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중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만을 끼고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렇구나.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만 입장에서는 이란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야 하고 예, 딱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0km라는 얘기는 그냥 포로 거기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이걸 맞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나쁘지 않기도 하고 물론 이제 친미국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재에 나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곳을 어떻게 보면 이란이 쥐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그렇죠. 협상의 수단이 잘 되겠어요. 근데 저 뒤로 어마어마한 땅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정학적으로 딱 거기가 자기 땅이니까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베네핏. 1980년대 표로 다시 돌아가시면 80년대에는 잘 아시는 이란 이라크 전쟁 있을 때고요. 이때 좀 뭐 기뢰도 설치하고 막 진짜 실질적으로 봉쇄에 가까운.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했죠. 핵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 그때 이제 계속 이제 2008년, 2011년, 18년, 19년, 21년, 24년 이렇게 쭉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군사적인 행동이 좀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가까운 바다니까 자기네가 뭐 군사 훈련 한번 합니다. 뭐 이래놓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 그냥 뭐 봉쇄에 가까운 효과가 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납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환경 오염을 니네 배가 너무 많이 시키는데 뭐 이런 명목이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너네 무기를 갖고 있지? 너네 밀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란이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구축함 같은 게 와서 무서워. 되세요. 우측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원인이 뭐가 됐든 그러니까 미군의 뭐 부당한 압박이나 제재가 됐든 어찌 됐든 이제 뭐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영해니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게 됐든 결과적으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쉽게 봉쇄와 가까운 그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보다 보니까 2019년에 일본, 노르웨이, 유조선 피습 이런 게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9번 페이지의 그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운영하는 선사의 탱커가 그러니까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최대치의 봉쇄인가? 맥시멈 어쩌고 하는 그 원유 수출 봉쇄 이란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일본 그 아베 총리가 그걸 이제 중재하겠다고 이란에 가요. 근데 이란에 간 날 이게 터집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걸 그 이란에서 한 건가요? 그건 이제 오리무중. 진짜요? 네. 국제적으로도 뭐 이게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는 그때 이제 이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마이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죠. 네. 터지자마자 이제 미국은 이란이 그랬다. 기뢰로 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 막 동영상도 공개합니다. 이거 기뢰가 아니라 뭐가 날라왔어. 어디서 날라온 거를 우리가 배 위에 그 불발탄도 있어서 그거 수거하는 장면 이런 걸 막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그래요. 일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라. 뭔가 이란이 짝짝꿍이 안 맞았네요. 약간. 안 맞은 정도가 완전 이제 아베가 그러니까. 보통은 일본에서 미국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이란 나쁜 놈 이렇게 같이 했을 텐데 이게 약간 아니죠. 그건 근데 자국의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으면 어찌 됐건 정부인데 자국의 유조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미국이나 혹은 미국이 사주한 그 어떤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이란이 했지 이렇게 덮어씌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도 정상적인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이제 기본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란으로 했다 그래서 그럼 이란이 했네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안 그러면 정권 무너집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누가 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거잖아요. 이때 조사 공동조사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유엔 같은 데서 그런 이제 뭐 결의안 뭐 논의도 하고 그랬던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배가 그 공격 받았던 곳이 5만 영해였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이때부터는. 이란이 5만 영해로 침범해가지고 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또 두 나라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몇 나라의 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 이때 이제 미국이 트럼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합해군 이런 거 창설하고요. 한국한테도 요청이 왔는데 한국은 연합에 들어가진 않고 요 그 7번 페이지 요 지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기 전에 페르시아만 사이 그 오른쪽에 보면 오만만 있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후티 반군하는 그 아덴만이라고 거기도 예멘? 좀 예멘 쪽에? 예멘 쪽에 거기에 청해 부대가 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막 그 해적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배들을 이제 좀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청해 부대가 갔는데 거기에 작전 구역을 이제 5만만 호르무즈까지 넓혀가지고 같이 연합해군 작전에 동참하는 정도로 이제 뭐 이거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해상원유 30% 그리고 이제 LNG선 가스, 액화석유가스죠. 석유가스 교역량은 한 20% 정도. 근데 이게 30% 20% 이렇게 하면 좀 체감이 많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급이 한 5%만 줄어도 가격은 엄청나게 뜁니다. 5%를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른 쪽으로 수요가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딱 막혀갖고 30%가 원유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그쵸.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력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러니까 파급력이 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이기도 하지만 쓸 수 없는 카드이기도 마찬가지로 한 거죠. 그렇죠. 이란한테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특히 호르무즈를 막으면 나를 공격한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그러면 타격이 될 수 있느냐. 일단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유가 오르면 땡큐고요. 이스라엘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러면 여기 막으면 뭐 유럽이나 한국, 동아시아 이런 일본 이런 쪽이 피해를 입는 건데 전 세계를 거의 적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으로 아마 수출량 하는 게 이란이 중국에 원유 수출한 비중이 한 90% 될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가 어쨌거나 이란이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이제 우호적인 강대국인데 이게 꼬여버릴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꼬인다기보다는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아마 폭격을 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뭐 이미 미국의 뭐. 이란 폭격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니구나. 영국, 프랑스가 아마 동참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 니네가 그 정도까지 나와서 진짜 쓸어버리겠다 이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긴 하죠. 근데 그런 건 되겠죠. 이란이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였다. 정말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우리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여기다 기뢰를 미친 듯이 던져버릴 수 있죠. 벼랑 끝 전술. 그러네. 벼랑 끝 전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뭐 니네 죽고 우리 죽자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또 이란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은 또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 많이 뉴스들 보신 내용을 그냥 길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이제 한국의 정유사들이 하는 항구들이 좀 몰려 있어가지고 여기 막히면 끝장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별로 쓸모는 없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아요, 좋아요. 10번 페이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디 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표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라스 타누라. 네네. 라스 타누라라는 원유 수출 시설이에요. 요게 그 왼쪽에 보시는 요 지도가 약간 큰 데인데 이 생산돼 있는 걸 저장하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탱크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쭉 파이프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 길게 뻗어져 있는 게 항구 시설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배가 정박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그 유조선에 기름 싣는 요런 겁니다. 요런 시설들이 이제 그 UAE 쪽에서는 섬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라크나 이쪽은 항구에 인접해서 그 시설을 짓기도 하고 원유 그 시추하는 곳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런 바다 위에서 이제 이렇게 원유를 받아 오는 거죠. 페르시아만에서. 11번 페이지 가시면은 라스타누라. 한국에서 라스타누라까지 가는데 빈배로 가면 16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에 접안을 해가지고 원유를 싣는 데만도 3일, 4일 정도가 걸려요. 이게 워낙에 이게 크니까. 싣고 나서 울산항, 요건 이제 SK이노베이션 AH라서 울산항까지 오는데 이제 22일 정도 최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를 싣고 와서 울산에 있는 항구에다가 내려놓는데 또 3일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거죠. 원유를 배 한 척 해서 갖고 오는데 46일 정도가 걸려요. 12번 페이지에 이제 항로가 있고요. 항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이렇게 넓게 그려놨지만 하지만 사실은 호르무즈는 이거보다 훨씬 좁은 저 안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다다가 인도양 지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22,000km 대장정입니다. 아, 근데 유럽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지? 아프리카를 둘러서 하나요? 네. 남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안쪽으로 해가지고 운하,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는 아까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 그 노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이니까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호르무즈를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이집트 쪽에 이제 바다니까 여기는 호르무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거리는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네. 이쪽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 자료를 잘못 준비했군요, 제가. 여기는 지금 호르무즈를 막아도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긴 하죠. 호르무즈는 요 오른쪽 안쪽이군요. 예, 그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어마한 대국이라는 게 양쪽만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왼쪽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못했네.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오른쪽에. 어쨌든 거리는 뭐 그렇게 아주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왼쪽으로 나오든 오른쪽 호르무즈 쪽으로 해서 오만만으로 해서 나오든 요 코스를 타서 이제 들어오죠. 네. 유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점 찍힌 대로 가면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 거기는 이렇게 나와서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쓰려고 해도 이제 나와서 가야 돼. 호르무즈를 나와서 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돌아서 들어가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럽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안쪽에 나라들은 진짜 매달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통제되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13번 페이지 가시면 이제 계산을 다시 시작하면요. 그 배가 유조선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 정도 싣는 그 유조선을 많이 쓴다 그래요.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좁기도 하고 180만 배럴 싣는 이런 최대 용량의 배들도 있긴 한데 100만 배럴을 하면 46일이 걸리고요. 한번 배가 100만 배럴 싣고 오는데 그럼 1년이면은 한 6, 7번 정도 왕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총 수입량을 계산하고 배를 계산하면은 한 100척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100척 지금 정도. 현재요? 네. 그 왔다 갔다 지금 계속 떠 있는 하고 거네, 지금 떠 바다에? 있는 거예요. 100척 정도가.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총 수입하는 양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한 척이라고 계산하기 좀 뭐한 게 한 호르무즈 해협이 뭐 일부만 살짝 이렇게 딱 잡히면 거기에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는 배들이 100척인데 오고 가는 배들이 그냥 탁 막혀버리는 요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호르무즈를 통과해가지고 울산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정유 공장으로 갑니다. 14페이지에 제가 이제 해놓은 것,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SK 건데요. SK 울산 컴플렉스라는 곳입니다. 석유화학 단지죠. 여기가 이제 그 울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태화강변 한강으로 치면 강변북로 같은 데 이렇게 쭉 따라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대한 이 석유 단지 이 플랜트 설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 해 질 때, 해 뜰 때쯤 이렇게 가보면 또 이런 말 하는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진짜로. 와, 이런 설비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그 제조업 강국 뭐 이런 걸 만들고 있구나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요. 어떤 분들한테는 안 들기도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원유를 내려요. 그럼 이게 막 그 원유가 플랜트 설비로 이동하는 그 파이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몇십 킬로가 되고 이렇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겠네. 네. 그러면 그 원유를 항구에 내리면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그 탑에다가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제유인데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LPG 가스 그리고 이제 납사가 있는데 요 납사를 가공하면 휘발유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등유가 나오고요. 경유, 중유. 마지막에는 이제 아스팔트까지. 요렇게 순서대로 해서 증류를 하는 겁니다. 16페이지 가시면요. 원유를 정해서 다시 파는데 한국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 전체로 놓고 보면 정제유의 수출 비중 전체로 놓고 보면 5.2% 정도 돼요. 이게 원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휘발유나 뭐 항공유, 등유 이런 걸 파는 건 또 세계 5위인 거죠. 대단하다. 대단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설비를 여기다가 2억 마일리에다가 구축을 해놓고 원유를 중동에서 사다가 수출을 한다. 좀 재밌는 게 싱가포르 아니에요? 왜요? 싱가포르 그 작은 나라에 5.8%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엄청난 산유국이어서? 여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하나요? 정유 시설이 있는 거죠. 대단한 나라죠. 거기 땅덩어리도 그죠? 작은데 왜 그럴까? 엑슨모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회사? 네. 쉘 이런 회사? 그런 회사들 공장이 여기 있어요. 미국에도 있지만 시간 때문에. 싱가포르에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에서만 하면 힘들잖아요. 곳곳에 있어요, 엑슨모빌은. 그리고 동아시아의 주요 그 거점인 거죠, 엑슨모빌에. 찍어서. 그래서 세계 4위인 거죠. 전 세계 원유를 이제 꽉 쥐고 있는 게 엑슨모빌인데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나라다. 예를 들면 한국이 자동차 강국인데 뭐 예를 들면 GM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국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죠. SK랑 이제 SK가 이제 여기서 메인이니까 SK 뭐 현대오일 뭐 이런 데들이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한국은 요 안에서 상당한 그 상위권 중에서도 상위권. 사실 세계 수위를 다투는 나라라고 봐야죠. 왜냐면 자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뽕을 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엄청난 그리고 심지어 그 SK나 이런 나라, 이런 회사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정유 시설들이. 엑스모빌처럼.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뽕하자는 건 아닌데. 벙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싱가포르에 되게 그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도 거래하고 정유도 거래하고 그 16페이지 오른쪽 표 보시면은 수출 규모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한국에서 디젤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휘발유도 수출 많이 하고 항공유 이거는 미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원유국이고 정유도 1위인데 약간 뭐 서부 지역에서 일부 정유 시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수출도 하고 아니 수입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비행기를 많이 띄우고 국내 여행도 거긴 비행기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사 갑니다. 18%나 되죠. 야프타 같은 이제 그 석화 제품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 수출국 비중 보시면은 3위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에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그 정유를 해가지고 정제유도 싱가포르에다 또 팔고 그래요. 싱가포르에서 거래소에서 그게 팔리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인데 왜 수입을 하나요? 그러니까 호주가 1위인데 비중이 그 석유 시설이 갖고 있다가 보면 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좀 줄여 나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그 말씀하신 엑손 같은 데가 호주에서 철수를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고쳤어? 뭘 고쳤어? 그리고 이제 고치는 데 들이는 돈보다 수입하는 게 싸다. 이런 판단하고 이제 싱가포르도 가고 다른 이제 자기네들 전략적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이 좀 싸게 잘 만든다. 품질 좋게. 국뽕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말하네. 벌써 국뽕된 것 같아요. 국뽕 금지.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긍정적으로 드리고요. 17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야지. 마지막은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원유가 오르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 말 하나 많아죠. 뭐. 일단 기름으로 하는 건 다 오르는 거죠. 우리가 매달 발표하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있잖아요. CPI라고 부르는 거. 거기에는 이제 뭐 휘발유 경유가 일단 직접적으로 수집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랑 교통 이 품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계하는 품목들을 통계청에서 해놓은 인포그래픽인데 보시면은 또 뭐가 있을까? 교통이 있겠죠. 교통 부분에 이제 기름값 오르면 당연히. 네. 그리고 기업들이 다 물건을 생산하든 생산한 원자재를 받든 뭐든 다 트럭이나 이런 걸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다 오를 거고요. 그리고 주변 보시면 플라스틱 다 많잖아요. 플라스틱도 다 이게 석유에서 뽑아내는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다 오르는 거죠. 그냥. 뭐 웬만한 거면 다 오르고 겨울철에는 가스비가 LNG니까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하냐?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도 그 회의하면서 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물가 안 오르게 단디 채비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아무런 영향을 빚지 않도록 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 18페이지에 제 정리하는 건 유류세. 유류세를 인하를 합니다. 지금 휘발유에는 이제 이것저것 에너지, 뭐 교통, 교육 뭐 이런 거 쭉 붙여가지고 740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휘발유가 1,500원일 때 740원 반땅 정도입니다. 경유는 한 550원.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하를 해주죠. 꽤 오래전부터 2021년부터 아마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한 그 할인폭이 한 30%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00원, 220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끝나는 순간 이제
지금 1,300원인가요? 휘발유가? 그때 달라요? 지금이요? 주유소 가서 넣으면요? 1,600원대. 1,600원. 경유가 1,500원대. 저 차 없는 사람. 제가 차가 없어서 차 있을 땐 민감했을 텐데. 차를 팔아버리고 나더니. 1,600원이니까 200원 뛰면 1,800원 되는 거니까 굉장한 소비자 체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마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아마 종료가 될 텐데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좀 더 많이 오른다거나 이럴 때는. 그렇죠.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오른다고 해서 이걸로 조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 깎아주면 몰라. 그렇죠. 더 깎아줄 여지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세수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깎아주는 건 차 없는 사람으로서 좀 농담이고요. 왜냐면 굉장히 그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200원 줄이면 굉장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재정을 이럴 때 써야죠. 당연히 세금 줄여가지고요. 뭐지? 뭐 아무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축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정유사들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비축을 해두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럴 때는 아닐 거고 이게 $70를 넘어서 막 $80, $90, $100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당장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가격 안정화 효과를 좀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갑자기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가 200원이 올라? 말이 돼? 이런 걸 이제 정부가 단속을 하죠. 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또 뭐 되게 내용도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주유소마다 탱크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통해서 그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야 뭐 에너지 좀 변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뭐 안 해도 지금 뭐 정유사들 다 멕시코에서 갖고 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여러 수입 다변화 이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뽕은 아니고요. 한국이 워낙에 수입을 많이 해서 수출도 많이 하는데 이걸 정제율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던데 내가 100의 원유를 갖고 와서 얼마를 정제해서 파냐. 이게 이제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50 몇 %예요. 제가 그 표에서 봤는데. 그게 엄청 높은 거. 엄청 높은 편인 거죠. 아, 여기 제가 뺐군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우리 수출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뭔가 지정학적 불안으로 가격이 오르면 물가 당연히 엄청나게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평화가 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같이 그게 저실한 나라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그 얼마 전에 윤석열이 뭘 이렇게 비행기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아니라 드론 같은 거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진짜 아니할 말로 이 울산 SK 콤플렉스에 자그마한 미사일이라도 거기 하나 떨어져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에다가 정유시설에다가 현대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일단 마비시키고 들어가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먹고 살 수 있다. 네. 호르무즈 참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런 거가 좀 그렇더라. 네. 어제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이렇게도 이렇게 우리 삶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경제 재밌는 이야기였죠? 그럼요.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저렇게 항상 그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훌륭한 어머님이시고. 오늘 한무 씨가 졸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굳이. 아 그런가요? 왜? 억울해서. 제가 2부 시작하기 전에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 한번 졸게 해줘요. 아 네. 가능하시잖아. 마음을 먹으면 딱 그냥. 우리 방송 점점 재밌어지네. 네, 누군가가 졸기 전에 빨리 민선배도 끝내야겠어. 뭐 좀 안 푼 거 더 있지 않아요?
네? 안 풀지 않은 거 더 있잖아요. 아, 졸게 만들려고? 나 억울하니까. 본인 할 때 이제 졸아서. 내가 졸리게 했다, 뭐 이런 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혼자. 아, 네. 누군가 더 졸리기 전에 빨리 그만두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사꿀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